회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출석 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 참석건으로 사전에 불참한다고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은 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15회 정례회 집행부 질문 답변 관리 카드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실시됩니다. 어제 이곳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회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청과 공감을 통해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오전에 진용복 의원님 등 5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듣고 정의한 다음 오후에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형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는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적절한 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12만 8천 가구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3.1%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도 약 13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7.31%로 전국 평균 6.1%를 상향하는 숫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주택 마련에 취약한 사회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 주거복지란 서민 주거 안정 개념을 확장한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 주거급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주거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거주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의 주택 정책도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1일자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에 주거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거복지팀의 주요 업무는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및 주거급여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는 미흡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 주도적 주거복지 서비스 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경기도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경기도형 주거복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수립되어도 이러한 정책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주거복지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자체 주도의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지만 서울시는 민간이 9곳, SH가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상담 정보 제공, 주거복지 전달 관련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여 이를 거점으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실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제정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오염에 의해 배출됩니다.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노후 자동차 등에서 배출됩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272회, 경보 23회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 및 어린이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경기도민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예보 및 바깥 활동 자제를 유도하기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행 제한 제도에 따른 저감장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배출원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배출원별 맞춤형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전행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라 공해 차량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 제도가 서울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에 17개 시, 2020년에 28개 시에서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2.5톤 이상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입니다. 운행 제한 제도는 일정 범위의 공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은 약 59만 대이며 이 중 약 7만 대가 경유차 저감 장치를 부착하였고 약 52만 대의 노후 경유 차량은
저감 장치를 미부착한 상태로 미세먼지 발생의 소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는 경유차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하여 약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약 2만 4천 대에 해당하는 미미한 재정 지원입니다. 반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투자 대비 저조하다고 논란이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20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에 64억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저감장치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맑은 쉼터 사업의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실내 환경은 환기가 부족하고 화학물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실내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내 공기가 깨끗하려면 먼저 외부 공기가 깨끗해야 하지만 실내 공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의 차단도 중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맑은 쉼터 사업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실내 공기 오염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소에 실내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하여 기업과 민간 봉사단체, 경기도가 협력하여 민간 기업 형태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였고 2017년도에 10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쉼터 사업은 복지 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자라는 기존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서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 오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맑은 쉼터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 및 민간 기업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도심보다 교외 지역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교외 지역은 무분별한 생활 주변의 연소행위, 비산먼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산업시설 배출 관리 등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생활 주변 먼지 발생원 및 도로변 비산먼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사님,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는지요? 다음은 경기도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제도 실시 이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각종 유형 자산을 사회경제적 가치와 도시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시가 문화시설 집적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술관, 박물관, 콘텐츠 체험관인 컬처스퀘어, 예술영화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지는 뮤지엄파크 조성에 2,66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해 이제서야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기도에는 이미 뮤지엄파크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제 기능을 못한 채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가 나란히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산교육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도민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어린이 박물관과 백남준 아트센터는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박물관입니다. 경기도 박물관은 지난 2008년
경기도문화재단으로 관리가 이관되기 전까지 평균 9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1명의 학예직을 고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5억 원의 예산으로 해마다 90건씩 유물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의 경우 고작 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13명의 학예직을 고용하고 있고 유물 구입은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볼거리도 없고 새로울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작년에는 고작 24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10년 만에 방문객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정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문화정책이 있기나 합니까? 경기도 대표 박물관이어야 할 경기도 박물관이 고작 경기도 문화재단의 한 개 팀으로 전락하여 단 한 점의 유물 구입도 없이 겨우 시설 유지에만 국한한다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까? 경기도 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고자 개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관 20년 만에 모든 것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기도 박물관은 과거, 백남준 아트센터는 현재, 어린이 박물관은 미래의 컨텐츠로 클러스터화하여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뮤지엄 파크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수익 효과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산업 증대로 인한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문화 증흥을 위해 용인시 기흥구 일대를 뮤지엄 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며 투명한 회계관리 처리와 비용 절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가 개발 예정인 회계관리 시스템은 금융사업자인 신한은행, 농협이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도와 어린이집은 별도의 예산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는 5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카드 발급, 교육 등을 완료한 후 6월까지 따벅 어린이집 3곳과 도내 62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10월까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526개, 직장 어린이집 224개 등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급받는 1112개의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1만여 개의 민간 어린이집에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사님, 어린이집의 막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이번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일선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업체를 통하여 전반적인 회계관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보육사업 안내서에서 제시한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면 최근 경기도가 대형 금융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회계관리 시스템보다 더 편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30여 개이며 250여 명의 근로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250여 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직자 등 경제적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의 일자리 창출 시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관리 시스템은 특정 금융계좌를 사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일부 어린이집은 주변의 기존 거래 은행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하셨는지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처 발언을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상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동천 출신 자유한국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천시 부처국회의 이염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진 1과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처럼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가 있는 기용도로를 1970, 80년대 최소한의 사업비로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주택단지나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도로는 교통사고율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지방도로에서는 6,940건의 교통사고로 1,4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연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대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 자체의 위험 요인과 결합된 운전자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험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는 15개 시군의 25개 도로를 위험도로로 지정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구조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추진된 이들 사업 중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겨우 2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5개 도로는 아직 설계 용역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25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아직 사업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사진 3과 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사진은 동천시 강암동 지역의 지방도 364호선의 부처고개입니다. 이 도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업 착수 시기가 2022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천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처고개 위험도로 사업의 착수 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기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처고개 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강우 강설 시설 및 동절기 노면 결빙에 따른 차량사고 다발 발생 지역으로 사고 예방과 주민 교통 편을 위하여 도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2022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향후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처고개가 있는 지방도 364호선과 같은 노선에 있는 동두천 광암 포천 마산간 도로 확보장 공사가 동천 구간은 2017년 7월에 준공 가능하고 2018년 4월에는 완전 준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포천 지역의 대진대학교, 경동대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부처고개 위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암마산 도로는 동천 지역의 국도 3호선과 포천 지역의 국도 44호선을 연결하는 11.3km의 지방도로로
도로 보급률이 낮은 경기 북부 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북부 5대 핵심 도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국 부처국의 이염도로에 대한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강한 마산도로만 개통된다면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가중되면 물론 안전까지도 위협당해야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셋째, 2019년 준공 예정인 동두천 변전소 부척고개 간 도로 개설 사업의 종점부가 부척고개 이염도로 구전 사업의 구간과 겹쳐 있습니다. 변전소 부척고개 간 도로는 국도 3호선에서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동두천, 광안, 포천, 마산도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동천시가지 외부 연결 도로입니다. 따라서 변전소 부처구개 간 도로 개설 사업 준공 이전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복 구간에 대해 따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적속 부분 100m가량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약 8억 원 가까이 들어 도민의 귀한 혈세가 낭비되고 사업비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천시 부척구의 이염도로 구전 개선 사업을 변경하여 2017년 금년에 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2018년도 국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해 남한 사이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우선 지난 2016년 11월 13일 보도된 뉴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유의 공기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게 탈북민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탈북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지금 12년째 아들이 감옥 생활에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모든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북송되어 온 자기 동포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사선을 넘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3만 5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힘겹게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면 1인당 기본금 700만 원에 주거지원금 1,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본금 700만 원은 대부분 탈북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수 탈북민은 자신의 생활은 물론 북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돈벌이에 뛰어듭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화적 적응도 이들에게는 시련입니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보다 친근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더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간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영상 자료는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1일 기준 탈북민 숫자가 3만 명을 넘어 16년 12월 말 현재 3만 2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지난 1962년 6월 첫 기순자가 나온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급증하며 2006년 2월에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국경 감시가 강화되면서 연간 탈북민 숫자가 감소되는 것 같았으나 최근에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고픔이 탈북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남한의 경제 상황과 한류 등을 접하면서 더 나은 삶의 조건과 정치적 자유 등을 찾아 남으로 오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0대, 20대, 40대, 10대 순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탈북 인원의 27.4%에 해당하는 8,290명이 계시고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할수록 경기도 거주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거주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들 대다수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은 경기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활동하는 주민이 정착 지원 사업의 방향이 이들의 취업 지원 강화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도 북한 이탈 주민 취업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이나 줄어든 1억 원만 편성하는 등 취업 관련 사업이 오히려 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지사님,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업 교육 예산 2016년 2억 원, 2017년 1억 원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의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률은 54.6%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고용률 63.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단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고용의 질적 측면은 더욱 열악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대다수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액이 154만 6천 원으로 일반 국민과 비교해 월 평균 75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길고 평균 근속시간은 짧습니다. 이렇게 취업의 질이 나쁘다 보니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74.5, 2014년 67.6, 2015년 63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것을 두고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고향을 떠나 남한사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에서의 취업활동을 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탈출보다 어려운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오죽하면 탈북보다 어려운 취업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경기도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연령과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연계만으로도 도의 역할이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 환경의 특성상 이분들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생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취업 중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직장 적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직장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취업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투와 문화 차이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북한이 탈북민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되면 끝이라는 식의 행정 편의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취업 알선 기회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후에도 북한 이탈 주민이 남북한 체제와 직장 문화 차이로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전문직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필요하는 직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교육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 금방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취업에 실패해 생활고를 겪다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 해외 망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재입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과 편견,
민족주의제의 습성 등 여러 이유로 안정적인 취업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북한 이탈 주민을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하여 탈북민의 취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33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공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중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에는 2016년 현재 42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채용된 분들은 통일기반조성 담당관에 근무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담당과 정착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은 직접 활용한다는 면에서 채용 당사자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출신 경기도 공무원은 42명은 대다수가 시간 선택제 또는 행정 보조 인력이고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은 한 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구조 북한 이탈 주민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 이탈 주민 출신 공무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채용된 대다수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고용 안정성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해 경제활동과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이들이 남한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정책은 통일의 예양 연습과도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변화시키고 남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의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조선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고 더불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공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민간 부분에서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힘겹게 공직사회에 진출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동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아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일원에서 귀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를 꼽고 있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나 정책에 관한 정책보다는 탈북민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편견, 차별, 배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실제하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를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우호적인 친남한 감정은 고사하고 통일마저 거부할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은 차치하더라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도 품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2,500만 북한 주민들과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통일이 되면 8천만의 공동체가 될 텐데 함께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설사 통일을 이루더라도 그 통일은 쪽박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탈북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은주 의원님 소개로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현은주님 등 35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감염병 관리 체계 및 공공의료원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남경필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부 권역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 불가능 인구가 30%에서 100%인 지역으로 도 내에는 가평, 연천, 양평, 동두천, 여주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 서부 권역의 경우 동수원 남양병원이 2014년 10월 1일 폐원됨에 따라 종합병원 응급실이 없어 원거리 이송이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성시 서부 권역 응급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시 화성시 내 각각 24분, 4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27분에서 47분까지 소요되는 안산 수원 지역의 병원까지 이송하는 등 평균 32.53km에 해당되는 원거리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 권역 응급의료 실태를 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화성 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화성 지역 2016년 구급 출동은 28,077회, 이송 인원은 17,791명으로 일일 평균 77건, 49명을 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이 9,041명으로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950명, 1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질병에 의한 구급 출동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어 응급실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화성 지역은 노동 복합의 지역의 특성이 있으며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구급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 서부 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화성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2,875명으로 화성시 총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반면 화성시 서부 권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7.7%를 차지해 많은 어르신 구급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응급 환자의 경우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 장애는 물론 2차적인 부상 및 합병증 유발에 주의하여 천천히 이동하면서 동선을 줄여야 하기에 근거리 이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화성중앙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두 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열악한 이송 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 이송시간 지연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성 서부 권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 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수원 남양병원이 폐쇄된 2014년 10월 이후 응급의료의 공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화성 서부 권역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향후 화성 서부 권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화성 서부 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결핵 환자를 외면한 안성병원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1인실 내지 격리병상 부족을 이유로 제3군 감염병인 결핵으로 판정받았던 60대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안성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현재 감염 및 격리 병동에 1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환자 전용 병실에 일반 환자를 수용해 놓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병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전원 권유의 결핵 환자의 보호자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여 귀가하기로 하였고 자택에서 이틀 동안 환자분들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같은 달 26일, 27일 결핵 전문병원인 국가 목포병원과 목포한국병원 또 안성 성모병원을 전전하였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안성병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결핵 예방법 제8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 판정 후 4일 뒤 감염 사실을 신고하여 안성시 보건소로부터 결핵 예방 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더욱이 격리 입원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감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연계 및 이송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병원은 전원 연계에 대한 일말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성병원은 지역 중심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과 또 의료 공공성 실현의 존립 가치와 사명이 있지만 안성병원은 기존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무를 태만하게 여겼으며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 조치를 등한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사께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 병원이 외면하는 공공의료의 실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기에 착한 적자도 기꺼이 허용해 왔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제시한 비전 또한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는 것이시며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의 입원을 거부했으며 미흡한 조치는 물론 법적 의무마저 소홀히 한 안성병원의 형태는 공공병원의 기본적 책무를 인식조차 못한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사태가 발생하면 여실히 드러나는 감염병 관리 체계의 실상,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듯 했으나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에는 여전히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규와 지침,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만 지켰어도 환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안성병원은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정확한 보고 및 신고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 직원이 감염병 신고 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환자 전원 시 전원 연계 및 이동 조치가 미흡했고 격리 입원실 내 감염병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병원의 의무 및 직무 태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도내 응급 의료 및 감염병 관리 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직시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는 안성병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며 제2의 안성병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토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16년도 일부 시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17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 추진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60세 초과의 조리원이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 퇴사를 요구당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가정민간 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근무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은 2,227명이고 60세를 초과하고 65세 이하는 353명, 또 60세를 초과하는 인원은 394명으로 총 747명이 도비 미지원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는 33.5%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고용법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고령자의 고용과 직업 안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고령자 촉진 사업 추진 시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 지원에 어려움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육 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 수행 가능 연령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 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 촉진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많은 고령자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지속적인 고령자의 고용 촉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 및 건강 수명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근로 능력은 개선되고 있으며 제5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 현행 65세인 고령인구 기준을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은 시행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을 60세로 조정하는 방안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원,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 직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소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촉진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고령자 고용에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 안내의 지침에 따르면 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원칙에 있어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육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민간 어린이집 중 장애아 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 미지원 시설이므로 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지침에 의한 인건비 지원 원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 현장의 문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대응과 더불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정부 지원 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종사자 연령 상한 기준 조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도립의료원의 책무 강화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진정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천을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나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 소방서 추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 안전의 재산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필수 시설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용인 출신 김진우 의원께서도 5분만을 통하여 용인전 소방서 증설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2016년 말 6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관할 면적도 46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경기도 동북부의 사통발달 교통유치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과 경춘선, 복복선화 추진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여 2020년이면 우리 남양주시 인구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소방서는 2016년에 화재 출동 건수가 1,860건이 넘어 경기도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4위를 차지하며 경기 북부에선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구조 출동도 1만 900건이 넘어서 경기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급 출동도 약 3만 건 가까이 되어 경기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 소유가 경기 북부에 대한 상위 수준이고 그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인력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약 2,390명으로 전국 평균 3배에 달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특성상 도시와 농촌 지역에 복합된 도농 복합도시로서 각종 생활민원 급증과 진건, 다산, 신도시 조성 등 앞으로 지속적인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소방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고양시와 성남시처럼 소방서를 추가 설치하여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질 높은 소방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서 추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체육시설, 도비 지원 확대 등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 천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과거 현재를 정리해보고 새로운 경기 천년을 열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문화, 체육, 예술, 건강에 대한 경기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왔으나 집행부의 문화체육정책에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는 예산 투입 등이 고려돼야 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 16연패를 하고 있는 성과에 비하여 경기도의 체육행정은 체육인들의 자존심이 심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의회가 발벗고 돕겠습니다. 하지만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1.94%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 수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의 활성화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의 활성화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남경필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의 활성화는 경기도가 그 인프라, 체육시설을 균등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면 물론 효율적인 관리 문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산의 관점에서 공공재적인 체육시설의 균등 공급을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 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급자인 경기도는 무엇보다 어떤 지역에 무슨 종류의 체육시설을 얼마나 공급해야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해야 옳은지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와 있고 체육 분야는 세계 정상에 와 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된 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직장 체육시설은 직장에서, 동네 체육시설은 시군에서 관리된 상호 연계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정부가 주도하는 체육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경기도 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도 거의 없는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간 지역발전특별회계 매칭 사업으로 지원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부터 2015년 이후에는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기금 사업의 경우에도 의정부 실내 컬링장 건립사업 20억 원 및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개보소 31억 원 외에는 도비를 예산 편성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각종 체육관 및 축구장, 야구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시군의 자체 추진만은 어려움이 많은 현실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께는 국비 매칭 사업 중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본 사업에 대해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기존 도내 체육시설의 설치 분포와 이용객을 전수조사하여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경필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민의 문화 스포츠에 대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고 체육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경기도의 여건과 실정 그리고 이상적인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미래 경기도 체육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지 남경필 지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광역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국가중심 광역자치단체로서 다세 광역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이고 예술적이며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자주 발주되고 있고 발주 취지에 맞게 기술 제한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 방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 및 기술 제안의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편중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연, 지연, 혈연, 사업 연관성이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 구성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심의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 경기도 심의위원은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년제 및 자율학습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 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하지는 안 됩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는데 시행 1년 만에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체험처 부족,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자기 주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을 선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도서관 등 학습 공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되는 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학습 방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대학 입시 체제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보다는 더 오랜 시간 책상에 남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게 야간 자율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인 야간 자율학습에서 학생의 해방을 선언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율에 의해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의 방침, 학년배 참여 동료 등의 의무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야간 자율학습을 인하여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점심 식사는 물론 저녁 식사까지도 학교 급식으로 식판에 밥을 먹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교 일정에 쫓기고 지친 삶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자율성이 배제된 일과나 학생들의 역량, 함량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급식 운영 방향이 일선 학교에 시달되고 고등학교 급식에도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석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한편으로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등학교 급식 운영 방향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안내된 고등학교 급식 운영 방향 공문을 보면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 운영인의 심의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안내했으나,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저녁 급식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위해 취학교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학교를 안내했는데, 이것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석식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학습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압박은 아니죠. 학교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고등학교 급식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리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발생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산업재해 발생은 200건으로 조리교수 대비 발생비는 고등학교가 44%로 초중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에게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2식 이상교에서 급식 종사자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유 및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예방대책을 갖고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4차 산업 시대 도래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규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또한 급식의 목적에 맞게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저녁을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로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식이 폐지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중학교 과정 중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꿈과 길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 있어서도 우리 학생은 물론 급식 종사자분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고등학교 급식 운영의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이 옳더라도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정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산업기술 발달을 기초로 한 자본 축적의 역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물질을 선호하고 자유와 평등보다는 이익 추구를 선호하는 습관을 길러 빈부의 격차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시장 경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경제는 인간의 교환하는 본능을 창조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 교환과 교류의 큰 틀입니다. 그러나 그 시장 경제의 완벽성 부족으로 차별과 소외와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달로 그 차이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간극이 치유되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장 경제의 불안전성 해소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방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비 방안, 한류 월드넷 무비 VFX 캠퍼스 설립 검토 등을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이 대표의원 연설에서 제안한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정이기 합의를 통해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해 연정 합의문 제25조는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 등으로 사회적 주택 모델 개발과 고시원, 여관, 노숙인 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비전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는 따복하우스 공급에만 충실하고 독립청소년 및 독거노인 그리고 고시원 등에서 고액의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독신 생활자들을 위한 주거지 공급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행복주택 국가 지원 재정을 활용한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내 공유지의 따복하우스 임대주택 공급 방식입니다만 노후 도심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여관, 여인수, 고시원, 교회, 상가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저가의 소형 주거 공간 공급과
자영업 점포나 창업 공간 제공 방식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봉하우스는 도 및 시군이 제공하는 공유지를 활용하다 보니 도시 외곽에 주거지가 건립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되고 향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노후 도심을 개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며 1층 공간에 영세 자영업자나 청년 창업자들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 주거와 창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 평택 등 산업단지 출퇴근 거리에 경기도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복지에도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관리와 운영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위탁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과 권리금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주거복지 기금 및 예산의 증액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경기도 사회주택은 도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점진적인 사업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파주 영어마을 운영 부실과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책 준비 필요성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권 주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각자의 미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39.3%가 로봇이라고 응답하였고 인간과 대결이 26.6%, 자율주행차 13.6%,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10.5%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인간이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전국 1,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향후 15년 이내 인공지능이 일상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 대수는 2018년 연평균 15.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 대수는 4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택시는 물론 버스 운전자의 생계는 막연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참 암울했는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실업률 전망은 4.1%입니다. 4%대 실업률이 현실화된다면 16년 만인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실업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반기에는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 앞에 실업 대란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나라 일자리 중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55에서 57%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사라질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 직업교육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전문 기술 인력만 살아남고 단순 노무직과 생산직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이는 신기술을 통한 세계시장 경제 구조 개편을 불러오고 기술력 높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전문 직종과 재력가들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향유하고 단순 노무직과 생산직, 서민 대다수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처절한 아픔을 맛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본소득, 기본적인 생활비를 무조건 국가가 국민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들의 일탈로
교도소 등 범죄 예방 시설 운영이 가속화될지 모릅니다. 돈 없고 기술력이 없으면 격리되고 배제되는 삶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친미래전략 담당관을 미래대비연구부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최소한 돈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시작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실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대비하는 미래 일자리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시려면 경기도 미래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 준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등 도내 무비 VFX 캠퍼스 설립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VFX란 시각적인 특수 효과, 비주얼 FX를 말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 또는 실물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과 영상물을 통틀어 우리는 VFX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제작을 뜻하는 컴퓨터 그래픽은 VFX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영화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대중문화의 최전방 산업은 영화 산업입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화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컴퓨터 그래픽과 VFX 시장은 매년 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4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49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시장도 매년 5.7% 성장해 2013년 9,9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4,630억 원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그래픽과 VFX 기술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경우 2.3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2.5년 앞서가는 상황으로 한류의 역량으로 해외 영화의 상당수의 한국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 영화의 국외 매출액은 738억 원 중에서 완성작 수출액은 30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8.8%나 감소했지만 기술 서비스 분야의 수출액은 429억 원으로 63.9%나 늘었다고 합니다. 문화산업의 한 갈래인 영화 VFX 기술 서비스는 전망 좋은 산업 분야이며 또한 4차 산업을 이끌 미래 산업의 중요한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김재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영상산업 3D, UHD, CG 등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4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영상 기술 업체들은 숙련되고 고도화된 기술 인력들이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까지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한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우수 인력이 해외와 타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경기도에는 컴퓨터 그래픽 VFX 영상기술 교육기관은 있는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자체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소화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 영화 산업 기술을 산학 협동으로 연구하고 교육시킬 연구 및 교육 캠퍼스가 절실합니다. 대학에서는 기초인력 양성 정도로 그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 전문 인력 또는 중간 인력은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 전문 기업과 협업하여 캠퍼스를 운영해야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회사가 존재하는 지역 또는 인접 공간에 영상 산업을 교육할 수 있는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중국은 이 영화 산업 기술마저 장악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 대안이 방송사가 많은 일산 한류월드 내 영상산업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 경기도는 한류월드를 영상산업 전초기지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한류월드 단지에 이러한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그 개발사업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영상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무비 VFX 캠퍼스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님께서 한류월드와 고양시의 특화된 발전을 희망하신다면 영상산업 캠퍼스 설립을 시작으로 한류월드 일대를 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민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확대 지원 차원에서 지역 동호회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여 갈라진 민심 통합과 도민의 건전한 문화체육 활동의 증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요구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DMZ 생태, 안보, 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에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큰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방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비 방안, 한류월드 내 무비 VFX 캠퍼스 설립 검토 등을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도의원으로 도정 질문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도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지연되거나 일부 방치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사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경기 연정의 정책 과제들도 지지부진하고 충실하지 못한 경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정 질문이나 정책 제안을 하는 도의원들은 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과 공무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도의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요구 자료와 정책 제안들에 대해 거부감도 일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었기에 도민의 행복을 최소한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요청과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조직 내부 속에서만 지시하고 대화하고 속단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국장님이나 부서장의 주관적 의지나 독단에 충실한 것이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라는 틀 내에서만 사고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방치하거나 검토를 지연시키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